네, 마켓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FMC 의사록 공개 소식도 저희가 쉬는 동안 전해졌고요. 독일의 지표 부진했다, 유럽 경제 우려감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슈에 따른 전략 세워볼 텐데요. 독일에서 또다시 지표가 최근 들어선 연일 부진했다라는 지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부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에 중심에는 아무래도 독일의 지표 둔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일단 김정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 여러 군데에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IMF에서는 좀 심각하게 지금 디플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지표가 안 좋아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후의 보루였던 독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독일의 최근 지표는 심리 지표, 실물 지표가 모두 같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BSI와 같은 이포 지수의 동향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조금만 더 추락하게 되면 100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산업 생산 월별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내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월별 추이를 보시면 그걸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장 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락이라는 거죠. 일회성 하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지표 하락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 경제는 마지막 보루였던 독일까지 이렇게 흔들린다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안 좋아지는 가운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각도로 좀 압박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IMF 쪽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무언가 대책을 쓰지 않느냐라고 계속 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지표 하락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유로화 하락이라고 하는 수출 쪽에서의 긍정적인 재료가 있으나 오히려 독일과 우크라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악화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인식과 남유럽의 인식이 다른 거죠. 독일은 남유럽 지금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줘봐야 지금 도와주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럽이 먼저 구조조정부터 해라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포에서 나왔던 뉴스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남유럽 구조조정부터 해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 남유럽에서는 돈부터 내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이 이견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ECB 그리고 어쨌든 EU의 맹주는 독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독일의 의견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표가 더 안 좋아져서 독일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유로를 깨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독일의 포기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쉽지 않다. 현재 지표 하락이 좀 더 가파라지든지 아니면 정말 디플레로 빠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독일의 지금 경제 쪽 잡고 있는 재무장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시각은 지금 디플레 아니야, 경기 둔화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드라기가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정책을 내놓으려고 해도 속도가 제어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IMF 총재 역시 지금은 경기 둔화 상태는 아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CB의 정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진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영국계 자금은 계속 빠져나갈 것 같고요.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영국계 자금을 추종하는 환투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종 헤지펀드 세력들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의 추가적인 대책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도 대책이 없고 유럽도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내 시장의 수급 불안이라든지 펀더멘탈 불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 추가적으로 지수가 레벨 다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관망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최대한 압축해보고
현금도 반등 시에 최대한 마련해보는 다소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책 언제 나오느냐? 가장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11월 초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의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걸 물어보기보단 그게 나온 다음에 확인한 이후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관망,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랑 자넷 옐런 의장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요? 강달러요. 네. 달러 강세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좀 누그러들 수 있을까요? 옐런의 걱정 따위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이 강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더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의 물가는 지금 거의 뭐 디플레 상황에 지금 추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나 핵심 소비자 물가가 모두 지금 둔화된 상황이죠. 그럼 옐런이 달러를 약세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를 더 풀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유로존에서 뭔가 좀 안정이라도 나오든지 대책이라도 나오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액션만 없고 말잔치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를 받치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유로하고 엔화인데 일본도 그렇게 돈 쏟아부었는데 경제가 좋아지는 척 하다가 말고 있고 유럽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옐런이 아무리 지금 립서비스 해봐야 실제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우리 달러 더 풀 거야.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지금 달러의 강세 메가 트렌드는 쉽게 바뀔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옐런의 한마디는 말 그대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액션에 불과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고공행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달러의 고공행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 들어봤는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원화의 흐름도 되겠죠.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가파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더 이어지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요인은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때도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여전히 높게 유지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경상수지의 흑자가 꾸준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이제 금리를 점점 내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금리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5년물 금리, 그러니까 국채 5년물 금리를 보시면 금리 차이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돈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화를 선호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팔아치우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 스프레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환율 문제가 되었든 기업 실적 문제가 되었든 다른 문제가 되었든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과거 같은 원화 강세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원화는 기본적으로 약세로 간다. 다만 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되기보단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 정도는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이나 혹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가야겠습니다. 어떤 내용 주의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부정적인 영향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제한된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환율로 인한 시장의 악재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까지 다소 좀 어둡게 전망이 되고 계속 있어요. 낮아지네요. 네,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시사점과 투자 전략을 꼽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실적, 1년 실적에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2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 4분기는 원래 전망치의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뭐 예측이 맞든 틀리든 그걸 떠나서 어차피 하향 트렌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올해 실적 예정치는 전부 틀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 특히 뭐 지금 소재 기업들의 추가적인 하향이 만약에 4분기에 이어지게 되면 4분기 실적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4분기에도 실적 기준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나마 주가가 뭐 괜찮은 뭐 의류주,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정말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또 호재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정말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의 투자 의견은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13만 원이면 많이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죠. 네. 이 좀 살까 말까 고민들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 장단기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떨어졌다 오케이. 지금 사야 되나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요인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전략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 낙폭과들을 이용해서 뭐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들어온다면 뭐 그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한 6개월 정도의 중기적인 전략까지도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자체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지 올인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 또 해외 시장의 움직임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신용 스프레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면 위험 자산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때는 PBR, PER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PR이 낮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지금 당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씩 모아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100을 살 거라면 지금은 한 5 정도는 사겠다라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올인해보겠다는 저는 뭐 절대 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장단기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다수 종목 매수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 내려주는 시장 흐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김종희 의원과 마켓 이슈 분석 함께했고요. 시장 선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